자, 그럼 이제 가치와 정서 공감, 단합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위한 정치수다 시끌벅적 그 제3의 주인공 김성회 싱크아이 소장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소장님을 이렇게 실물로 뵙기는 처음이라 텔레비전에서만 많이 뵙다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일단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저희 당원 동지와 고양 시민 여러분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김성회라고 하고요. 뭐라고 설명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예. 지금은 현재 정치연구소 Y라고 해서 당원들 또 우리 시민들의 뜻을 묻고 그것을 이제 주관식으로 설문을 통해서 결과들을 만드는 그런 연구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요즘 이제 방송에 어쩌다 보니까 많이 나가게 돼서 좀 이따 이제 네컷 사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당원들의 뜻을 모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신 파란 고양이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주말에 오늘 굉장히 더웠는데 많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성회입니다. 기대보다 매우 긴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앞에 약간의 마이크 사고도 있었고 해서 바로 본 행사로 들어가겠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첫 프로그램은 김성회의 인생 네컷이라는 네.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군요. 네. 예, 제가 순서를 안 정해드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예. 여기 보시면 됩니다. 예, 첫 번째 사진은 이게 저 앞에 우울하게 앉아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머리가 허해 같고요. 예, 염색을 안 하던 시절인데요. 지금도 이 염색을 해야 되는데 앉아 있고 뒤에 쭉 앉아 서 있는 취재진들이 보이시죠? 저게 언제였냐면 2019년에 손혜원 의원이 목포 투기 문제로 시끌벅적했을 때 목포 현지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투기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의혹을 받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투기 부분과 관련돼서 대법원까지 판결이 다 무죄로 나와서 투기를 하지 않았다, 정보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 그 시끌벅적하던 와중에 제가 이제 손혜원 의원 보좌관이었는데 의원님께 이런 문제는 정면 돌파를 하자. 목포에 내려가서 그 소위 말하는 21필지의 공간을 기자들이 직접 보고 한번 판단하게 하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저 건물이 손혜원 의원이 투기를 했다는 저것만 한 8필지 정도 되죠. 예, 그런 건물에서 인터뷰를 할 때 기자들 바라보는 시각에서 찍었던 사진이어서 이제 보좌관의 어떤 고된 삶을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라서 하나 골라봤습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여름이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다. 이 당시가 그 생각이 드네요. 네, 가을 무렵이었는데요. 예, 그래도 굉장히 더웠습니다. 진짜요? 네. 진짜 많이 더웠겠네요. 딱딱 붙어가지고. 그 다음으로 그럼 넘어가 볼까요? 아이러니한 것은 이 사진을 찍은 분도 기자이긴 했었는데요. 네, 예. 그러셨구나. 근데 이 사진이요 너무 근사해요. 마치 영화 그 현장 옛날에 무슨 타임이나 라이프지에서 본 그런 사진처럼. 예, 제가 되게 우울하게 앉아있지만 사실은 뒤에서 카메라에 머리 걸린다고 앉으라 그래갖고 마이크 들고 앉아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뭐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제가 저의 자세에는. 그때 진짜 정면 돌파해서 잘 넘어갔죠. 예, 뭐 여러 가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네, 해명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불은 계속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사진은 이거는 미국에서 하던 제가 장사하던 여러 가게 중에 하나 사진을 골라왔습니다. 제가 20대 때 한국에 살다가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나서 미국에를 가게 됐는데 부모님이 미국 살고 계셔갖고요. 제가 건너가자마자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원래 이제 청혼의 꿈을 품고 이제 유학 가서 공부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뜻대로 안 돼서 가족들이랑 같이 말 그대로 장사를 했거든요. 한 10년 정도
30대는 자영업자로 살았습니다. 그 가게 중에 제일 잘 됐던 가게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히스패닉 동네에서 눈에 보이시는 대로 이제 통닭 이렇게 끼워갖고 굽는 맥반석 통닭 이런 거 있죠. 멕시칸들도 저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멕시칸식으로 맞아, 케밥에 많이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는 통으로 통닭을 팔았는데 저기 킹 뽀요라고 써 있는데 뽀요가 이제 스페니쉬로 뽀요고 영어로는 치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가게를 했는데 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30대 내내 매달 이제 월세 언제 내나 직원들 월급 어떻게 주나 뭐 이런 걱정 이번 달은 또 뭘로 먹고 사나 또 어떤 달은 또 잘 돼갖고 돈을 많이 벌어보기도 하고 자영업자로 살면서 뭐 좋았던 순간 나빴던 순간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치인들 뭐 여러 부류의 정치인들이 계시지만 저는 제 손으로 돈도 벌어보고 세금도 내보고 다른 직원들 월급도 줘보고 고통도 겪어보고 망해도 보고 흥해도 보는 경험을 통해서 제가 사실 정치 시작으로는 좀 늦었는데 30대 때 저렇게 이렇게 쌓였던 경험이 지금의 김성회를 만드는 데는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한 장 골라봤습니다. 네. 제가 할 말씀까지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너무 평가했나요? 예,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이제 할 때 가장 부담이 됐던 거 이제 어떤 거였나요? 뭐 인건비, 월세. 미국은 이제 월세 같은 경우는 보통 계약을 5년 단위로 하고 5년 하고 나면 5년 갱신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이 월세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했어요. 그런데 이제 인건비가 사실은 비중이 컸고 닭집을 할 때는 저 닭값이 비싸갖고 저 닭값을 대느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무엇보다도 인건비죠. 막 일주일, 2주일 동안 매상 난 거 다 긁어먹고 직원도 월급 주고 나면 이제 또 한 푼도 없고 뭐 자영업 해보신 분도 알겠지만 정말 월말만 되면 눈앞이 까매지지 않습니까? 예, 그랬던 게 제일 힘들었지만 어쨌든 월급은 안 밀리고 줬다. 물론 월급을 밀리면 미국은 큰일이 나기 때문에 네. 예, 뭐 그랬던 것이 자랑이나 자랑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깨알 같은 자랑을 계속하고 계시네요. 예, 그런 목적으로 네 장을 골랐습니다. 맞습니다. 네. 세 번째 사진은 노무현 대통령 그 빈소였습니다. 이건 미국에 차린 거였는데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시간이 다른데 저는 시작 2001년부터 2002년부터였군요. 노사모로 미국에서 같이 사람들하고 LA 노사모를 했고 제가 8년 동안 LA 노사모 간사를 했으니까 간사로서는 최장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선거법에 걸릴까봐 제가 미국 LA 노사모 지금 대표한테 인증서도 한 장 받아놨는데 여하튼 노사모 활동을 하면서 제 30대는 사실은 낮에는 장사하고 밤에는 노사모 활동하는 걸로 다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플래시 벌브 메모리라고 해서 섬광기억이라고 어떤 특정한 순간에 대한 기억을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게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가 세월호이고 또 한 장면이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일이었을 겁니다. 그 아침에 황망한 충격. 그때 내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를 다들 떠올려 보시면 내가 그때 뭘 하고 있었지 기억이 나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시차가 달라서 금요일 오후 3시였고 미국에 있는 그 ABC 교육구라는 우리나라 이제 교육구처럼 교육구가 있는데 교육구의 교육위원 선거 제가 캠페인 매니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미국은 그 집집마다 이렇게 문을 두들기면서 하는 선거운동이 허락이 되니까 돌아다니면서 이제 후보 지지 활동을 하고 돌아와서 3시에 오는 길에 그 당시 LA 노사모 전 대표 일꾼이셨던 제임씨 님이 전화를 하셔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자세한 얘기는 모르겠고 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굉장히 황망했던 기억. 그래서 그 주차장에 앉아서 이제 어쩔 줄 모르고 1시간 동안 있다가 뭐 어떻게 퇴근 겨우 해서 집에 들어와서 이제 뭐 밤새 이제 인터넷 막 보고 다 그러던 때 아닙니까? 무슨 일이 생긴지 왜 그러셨는지 뭐 하다가 다음날 아침 새벽에 5시에 이제 저 다니던 교회 새벽 기도를 가서 1시간 새벽 기도 하고 나와서 저희 담임 목사님도 노사모 회원이었는데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상의를 하는데 그때 총영사관이 주말엔 쉬셔야 된다고 빈소를 못 만들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열이 받아갖고 저희가 그 LA에 있는 다른 시민단체의 공간을
급하게 빌려서 그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랑 저랑 이제 어떻게 이 조문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제 분향소를 만들어 놨었는데 저때 뭐 오레곤주부터 시작해서 그 서부에 주말에 없으니까 근데 막 분한 마음들이 다 올라오시니까 한 11시간을 차를 타고 막 와서 뭐 시작부터 이러네요. 예. 진짜 워낙 땅덩어리가 큰 나라다 보니까 저희는 운전해서 길어봐야 4시간이지만 네. 11시간씩 오셔서 뭐 같이 뭐 끌어안고 울고 불고 뭐 했던 기억도 있고 하고 나니까 야 이거 계실 때 좀 잘할 걸 무슨 감시 해가면서 우리가 제대로 지지자로서 활동을 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후회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 이 당시엔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한창 다니던 때였는데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기억도 있고 또 어쨌거나 이제 10년 동안 미국에서 노사모 활동했던 것이 저를 또 성장시키는 여러 자양분 중에 하나가 돼서 예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에 젖으셨나 봐요. 예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네. 예. 노무현 노사모이신 줄은 제가 왜 몰랐을까요? 예, 제가 LA 노사모로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해서요. 예, 그 인연으로 LA에서 정말 많은 일을 했었죠. 여기 계신 분의 나도 노사모였다 하신 분들 손.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주경야정을 하셨네요. 근데 거기서도 뭐 그런 셈이었습니다. 네. 예, 그다음 마지막 사진이.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세 번째 사진이 이제 손혜원 의원 보좌관 시절에서 이제 내가 보좌관 활동한 거에 돌아와서 그래서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 선거 지고 나서 너무 열이 받아갖고 그 다음 달에 가족들 다 데리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귀국을 해서 국회에서 이제 보좌관 활동을 시작해서 경험을 쌓았고. 저건 2019년 KBS 라디오 사진인데요. 근데 굉장히 젊어 보이시네요. 고작 4년 고생이 많으셨나 봐요. 세월이 참 무상합니다. 네. 근데 저게 처음으로 라디오 스튜디오에 나간 사진이었어요. 요즘 최근에 저도 알게 됐는데 2019년이면 그렇게 아주 옛날 일은 아닌데 어느덧 방송이 되어 버렸는데 저 때만 해도 처음 나가서 이렇게 어색하게 앉아 있기도 했고 저때 이정재 주연의 드라마 보좌관이 유행할 때라 KBS 퇴근길 김용민이 그 라이브 시사였나 뭐 이제 그 프로그램 진행할 때 제가 보좌관 중에 한 사람으로 초대를 받아서 갔던 자리고요. 그 사진을 여러 가지 이유로 골랐는데 이제 제가 되게 어색하게 웃고 있잖아요. 예. 이정재랑 그럼 비교되는. 바로 전 사진에서 보셨던 그 손혜원 의원 목포 막 이렇게 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갖고. 앞니가 하나 쏙 빠진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빨에 빠져갖고 웃을 수가 없어서 입을 대충 앙다물고 미소를 짓는 척해서 지금도 이제 앞니 하나 임플란트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 방송부터 시작해서 스튜디오 간 다음에 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라디오 등 방송을 나가다가 저는 지금 누가 물어보면 당신 방송인 아니냐 이럴 정도로 방송에 많이 나가고 있는데 요즘은 틀면은 나온다는 김성애가 되셔가지고. 근데 돌아보니 2019년에 저런 초보자 병아리였었구나. 그래서 최근에 제 정체성을 보여주는 단초 사진인 것 같아서 근데 너무 젊어 보여서 좀 속상하네요. 예. 그러게요. 저는 한 10년 전 사진인 줄.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네. 아니 그래도 거의 이정재랑 같은 연배로 보이십니다. 아니, 이정재가 더 나이가 많은가요, 설마? 아니죠? 비슷할 거예요. 예, 실제 나이는. 그러네요. 예, 그런 분하고 비교할 수는 없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한 비교였습니다. 그렇게 내작이었습니다. 네. 이제 인생 네컷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네 번째로 준비한 챕터는 아주 사적이고 정치적인 질문인데요. 아마 들어오실 때 질문지가 있었죠. 포스트잇에 정성스레 적으셨을 텐데요. 거기에 적어주신 질문을 이제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김성애 소장님이랑 저랑 공통점이 사실 별로 없는데 저는 노사모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물론
노무현 대통령님을 너무 존경하고 하지만 네. 몰랐어요. 그런 단체가 있는 줄. 아, 네. 그 나중에 이제 알게 돼서.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숫자 3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3. 예. 3년 동안 하셨죠. 김성애 옳은소리. 네네, 네. 그러네요. 지금 딱 3년 됐습니다. 예. 저는 이 시끌벅적 사회를 난생 처음 이 3회 세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베테랑이신데요, 뭐. 예. 아닙니다. 자, 이제 하실 텐데요. 이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나게 되면 이제 가족 관계죠. 아, 네. 예. 가족 관계. 가족 관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신 어머님이 계시고요. 저의 가족은 저랑 아내, 그리고 이제 20살 된 딸하고요. 고3인 아들, 이렇게 네 식구 단촐하게 있습니다. 킬러 문항 때문에 전문 용어로 개빡친 그 고3짜리 아드님이신가요? 아, 네. 그 시험을 어떻게 하려고 저런지 모르겠죠. 이제 진짜 화가 나갖고 막 밥을 먹다 말고 막 진짜로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날 일이죠. 친구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싫다 그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막 하는데 그분들이 다 네. 내년 선거에는 그러네요. 유권자가 된다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겠죠. 네, 성공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눈에 딱 띄는데 진중권, 장성철 누가 더 편한 상대인가요? 진중권 작가하고는 방송한 지가 이제 2년 됐어요. 2년 딱 지난달에 이번 달이었네요. 이번 달에 2주년이 됐습니다. 뭐 진중권 작가님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 저로서는 무명의 김성회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 데 여러 가지 도와주신 분들이 있지만 진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같이 그런 것을 제외하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그의 논리적 체계를 깨고 제가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 그 수련을 한다는 기분으로 그러니까 뭐 진중권을 이긴다 이런 게 아니라 대련 상대네요. 그나마 반박이 덜 나오게 제가 답변을 하고 지나가면 요런 정도 논리까지는 중도층하게 통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서 이제 호되게 공격이 들어올 때가 많거든요. 들으면 어떨 때는 제가 반박하기 어려운 뭐 상당히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닌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제 자신이 정치인으로 방송인으로 성장하는데 진중권 작가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저에게 도움을 준 부분이 많이 있고 제가 대신 한 4배 정도 더 갚아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올 때마다 저랑 싸우면 팩트에서 밀리거든요. 내가 다다다 팩트로 쏟아부으면 거기서는 가만히 있는데 제 팩트가 자기 것으로 흡수가 돼서 다른 방송에서는 그 팩트가 다다다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이상하게 되어 있긴 한데 진중권 작가가 틀린 팩트를 잘 고치는 가정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 그게 자랑스럽진 않은데 이제 그렇게 돼서 가급적이면 사실관계를 뭐 말씀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서로 전화번호도 모르고 회식 말고는 밥 한 끼를 먹어본 적이 없는 사이지만 그 방송 안팎에서는 비교적 많은 대화들 나누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 지금의 포지션이 달라지긴 했지만 논객으로서는 여전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니까요. 장성철 소장은 상대적으로 저한테 잘 해주긴 하는데 뭐 그걸 잘 해주는 게 저희가 뭐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뭐 잘 해주거나 아니거나 그분은 이제 국민의힘을 비판할 땐 같이 비판을 하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세게 공격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누가 편한 건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항상 긴장이 되고 그 쉬운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뭐 제가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그 방송을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제가 이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 민주당의 입장을 또 제 입장을 잘 설명드려야 된다라는 어려움을 갖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누구라고 쉬워본 적도 없고 누구라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어려워본 적도 없어 좀 건방진 얘기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방송 섭외할 때 상대 패널이 누군지는 전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냥 뭐 아무나 자신 있다. 제가 진중권도 하니까요. 네. 근데 인간관계란 게 역시 기브앤테이크 같아요. 처음에는 진중권이 그냥 스파링 상대다 이렇게 사실은 갈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진중권은 또
우리 김성현 소장님한테 팩트를 그렇게 쏙쏙쏙 한 해가지고. 6개월 동안은 쳐다도 안 봤어요. 와. 저 무슨 뭐 조국바 무슨 이재명바 막 해서 거의 뭐 하여튼 아예 대화가 없었는데 그래도 2년 동안 매일 얼굴을 보는데 그렇게 모른 척하고 지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 이게 근데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 말씀이 너무 길어지실까봐 짧게 하겠습니다. 네. 예. 할아버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방송에서 했던 얘기면 저희 외할아버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 황해도가 고향이시고요. 황해도가 고향이시고 19살에 단신 월남하셔갖고 결혼하신 상태에서 단신 월남하셔가지고 군대에 입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6.25 참전을 하셨고 소대장이 돼서 이 황해도가 수복이 됐을 때 가족들을 다 김해로 피난을 데리고 내려가셨었고 그 뒤로 갑종이라고 하죠. 그 이제 병사 출신으로는 드물게 삼성장고까지 육군 중장까지 진급을 하셨던 좀 예, 특별한 잘 케이스네요. 없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80년 전두환 쿠데타 때 그 전군 이 지휘관 회의를 하는데 저희 할아버님이 그때 당시에 군수사령관인가 하셨었는데 그 회의에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군인이 정치 참여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요지로 반론을 펴시다가 예. 그 다음에 이제 강제 예편을 당했죠. 예편을 당하시고 야인의 삶을 그 뒤로 쭉 사셔서 저한테는 뭐 삶의 이정표가 되시는 분이고 저희 아버지 바쁠 때 저 데리고 산으로 등산도 많이 다니시고 할아버지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시고 예, 그 강직함에서 많이 배우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자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 가족이라는 점을 어필을 해서 예. 또 군인 가족의 중도 표도 보수에게도 네. 예.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진짜 멋진 분이시네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인데요. 베스트 프렌드 5명 이름 대기. 네, 베스트 프렌드 5명. 일단 저희 팀 김성애가 6명이라서 걔네들 그냥 한 팀으로 묶어서 팀 김성애로 하고요. 거기가 제가 국회에서 있는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만나면서 교류하면서 가장 잘 마음도 맞고 제가 생각에 정예라고 생각하고 배짱도 맞는 친구들 이어서 저랑 지금도 이제 정치적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고 저랑 가장 친한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친했던 대호 뭐 이렇게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담임 목사님 김기대 목사님 LA 있는 평화의 교회에서 목사님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하고 또 LA 노사모에서 아주 친하게 지냈던 철호 형. 그리고 다 미국에 지금 현재 계신가요? 그분들은? 그분은 미국에 계시죠. 그리고 제 아내 그렇게 5. 저 이게까지 3회밖에 안 하긴 했지만 베스트 프렌드 숫자가 가장 많으신 후보자십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출연자십니다. 네. 5명 되라고 해서. 네. 근데 대부분 있는데 안 되시는 건지 원래 없으신 건지 다 못 되시더라고요. 사실 좀 불안해요. 되고 나서 또 어디 잡혀간 거 아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성과 열정, 자신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제 방송에서 보여드리는 모습은 사실 너무 이성적인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건 뭐 제 자신의 그 이성을 극대화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나가서 뭐 소리 지르고 흥분해 봐야 당장 시원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중간에서 보시는 분은 정 안 되니까 소리 지르는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도 있고요. 또 제가 제 진영 유튜브도 많이 나가죠. 뭐 이동영 TV라든지 김용민, 뭐 강성범 다 나가는데 저는 이렇게 나오기만 하면 찬물을 꼈냐라고 화를 내신 분들이 많은데 누구라도 한 사람은 꼈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꼈는 거거든요. 욕은 먹지만 저는 그게 어쨌거나 강약이 조절이 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점에서 이런 것이 있다라고 설명드려야 된다라는 강박에 어쨌든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 라는 생각으로 좀 너무 이성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성적으로만 보일 수밖에 없는 기회가 없으니까 제 자신이 너무 이성적이 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서 열정을 좀 키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성과 열정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사실 이건 제가 드린 질문이에요. 아, 네, 그러시군요. 두 가지 좋은 정치인은 이성과 열정이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더욱더 열정적인 사람으로 저의 본능이 깨어나면 열정이 나오는데 예. 네. 깨어나야죠. 저희 당원들과 많이 같이 하시다 보면 열정이 아마 절로 네. 네, 깨어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요거 도코다이 얄밉다라는 평가에 대한 본인 생각은? 네, 그렇습니다. 독고다이는 글쎄요, 저는 뭐 사람의 충성, 조직의 충성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정치인이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함께 정치를 하고자 뜻을 세우고 같은 무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힘 있는 분에게 기대어서 그분의 후광으로 내가 좀 잘 돼봐야지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번 대선 기간에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전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예,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방송이 일이냐라고 하시겠지만 그것도 그나름의 여러 가지 고충이 있고 하여튼 제가 나갈 수 있는 모든 장소에 나가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라고 제 아침마다 또 제 아침 방송도 따로 하고 이재명 대표의 공약과 정책을 설명하는 일도 하고 방송마다 나가서 사람들하고 싸우고 붙고 어떻게든 우리가 이기기 위한 활동도 했었고요. 그 3월 9일 선거가 있던 마지막 주에는 사실은 열이 37.5도까지 올라가는 상태가 됐는데 코로나 찔러보니까 음성이 나와서 코로나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튼 그런 상태에서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자고 죽을 힘을 다해서 했는데 그것은 제가 이재명 후보가 우리의 후보였고 우리가 대선에서 이겨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건 이재명한테 충성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죠. 그러고 나서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진로가 어때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저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또 정치인대로의 입장이 있는 건데 전 그게 같아질 수는 없다고 같은 분도 있지만 제가 꼭 같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독고다이로 보이는 건데 글쎄요, 저는 정치적 리더십을 갖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당원들의 뜻에 거스른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정치인이다라고 말하고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을 같이 가는 거지 모든 당원의 평균치에 맞춰서 제 생각은 여러분들 평균과 똑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자기 주장이 있고 그게 일부에서 욕을 먹더라도 일부가 따라온다면 그들과 함께 세력을 만들고 도모를 해서 우리 세력이 더 커지는 걸 국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겠다라고 저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각자 입장이 다르고 계급이 다르고 처한 조건이 다른데 보수적인 분들보단 제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계급이 있고 그룹이 있는 건데 그런 분들을 위한 것을 하는 게 정치인인 거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은 뭐 종교인이 하거나 다른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점에서는 조금 독고다일 수 있고 조금 얄미울 수 있는데 예, 저는 제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안 모이면 전 실패하겠죠. 실패하면 역사의 뒤안길로 저는 사라지는 거고요. 또 좋은 다른 분이 나타나서 정치를 이끌어 가실 테니까요. 제가 꼭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성공하도록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은 안 하셨는데 왠지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은. 그러니까요. 독고다이는 다른 말로 하면 소신 있는 정치가가 될 거고 얄밉다는 말은 그만큼 영리하게 싸울 줄 안다라는 말로 이해해도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적절하게 타협하고 무리들과 함께 가야죠. 그럼요. 당연히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예. 타협의 미학인가요? 예, 저는 아니면 타협하는 거 되게 정치학이? 좋아합니다. 네. 예. 김성애 옳은소리 혹시 구독자 이런 거는 물으면 안 될까요? 아니요, 뭐 김성애 옳은소리 구독자다. 제가 부끄럽겠지만 꽤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거기서 많이 동원하셨군요. 아니 막 계속 얘기했죠. 막. 네. 옳은소리 시작한 계기와 장단점? 옳은소리라는 방송은 그 얘기도 전 유튜브가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요즘 유행하니까 정치인이 유튜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변했어요. 뭐 예를 들면 조중동 어떻게 할 거냐. 예. 조중동 옛날만큼 영향력이 있나요?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가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는 또 아닌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 SNS라는 문화가 생긴 거고 이게 뭐 그래서 뭐 극단을 만들고 어쩌고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건 존재하고 있는 툴입니다. 존재하고 있는 툴이고 이 툴 안에서 사람들이 정치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툴 안에 들어가서 그 정치적 에너지를 어떻게 추동해낼지를 고민하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정치를 할 건지를 고민하고 그들과 어떻게 소통할지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당에서 지금 현재 유튜브 구독자 1위가 누구냐면 이재명 대표님이신데 78만 명 정도 할 거예요. 2등이 정청래 의원이신데 지금 24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유튜브 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제가 그 소통을 하려면 이제 라이브의 시대가 오고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쏠려서 이걸 볼 수밖에 없다. 이거 지금부터 준비해서 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만들어 드렸고 지금은 원외에 계시지만 손혜원 의원도 제 기억에는 구독자 한 30만 정도 되는데 그 유튜브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언론의 눈치를 보고 언론에만 기댈 필요가 없고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만들었고 유튜브에는 마이크가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마이크도 비싼 돈 주고 사서 시스템을 정치자금으로 갖춰서 시작했던 것도 그렇고 그래서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민주당에서 지금 정청래 의원 다음에 구독자가 많은 게 김성애 오른손입니다. 오, 23만? 23만 5천 명 정도 되는데요. 제가 중간중간에 자꾸 뭐 얄미운 소리 하시면. 얄미운 소리 해갖고 요즘 또 이제 김남국한 코인 문제와 관련된 다른 입장을 말한다고 해서 구독을 엄청 취소하고 나가셔서 근데 하여튼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제 얘기를 하고 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해 주신 분들을 모아서 제 정치적 세력을 키워가는 것이 제 꿈이니까 여튼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쌍방향으로 소통하면서 어쨌거나 유튜브라는 환경을 통해서 정치적 힘을 모아간다고 한다면 정치인들 여기에 적극적으로 저는 개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영을 나누는 정치다라고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앞으로 SNS가 가져온 폐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문도 나오고 설명도 되겠지만 여하튼 정치적 에너지가 거기 모여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에너지를 써야죠. 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단편 비디오를 우리 하원기 씨가 도와줘서 하원기라는 그 제 후배가 이름도 지어주고 지금은 이제 본인의 또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독립해서 이제 저희랑 현재는 같이 하고 있지는 않은데 여하튼 그 하원기 씨가 만들어 주어서 옳은소리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2020년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후보 10번으로 출마했다 이제 똑 떨어지고 나서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냐에 대한 인생 고민하고 있을 때 저희 손혜원 의원이 김 대변인 아침잠이 없잖아 당신은 할 일도 없고 아침형 인간이시군요. 아침에 방송해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김어준의 옳은 소리를 피해서 구독자를 한번 모아보자라고 생각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재방송을 그 뒤에서 이어붙이는 걸로 하고 요즘 들어서 패턴은 5시에 일어나서 9시까지 4시간 동안 뭐 신문 보고 양치질하고 뭐 등등 신문기사 정리해 스크랩을 하고요. 그 기사를 가지고 하루에 서너 꼭지씩 꼭지를 만들고 그 꼭지를 제 나름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해설해 드리고 그래서 옳은 소리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신문을 읽는 문해력을 키워서 내가 내 머리로 생각할 수 있도록 좀 더 도와드리는 역할? 뭐 자꾸 조중동을 보여주냐 그러시는데 조중동이 여당의 사정 가장 잘 알고 대통령실의 사정 가장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또 증문즉답이라고 코너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가감없이 받고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저도 그래서 돈도 벌고 있고요. 예. 네. 저도 지금 이제 3년 되셨다고 하셨는데 지난 1년 전부터는 좀 많이 바빠져서 저도 못 들었는데 거의 앞에 2년은 그 뉴스공장 다음에 바로 넘어가서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들으면서도 재미없는 나는 이걸 왜 보고 있지? 이런 생각. 근데 역시 그거는 컨텐츠의 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가벼운 또 다른 유튜브에 비해서 굉장히 뭔가 이걸 들으면은 나는 좀 똑똑해지고 더 객관적이게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주었고 실제로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순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깐만요. 얘가 제가 오늘 처음 사용하는데 이게 당황스럽게 잠깐만요. 알간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아주 공적이고 정치적인 질문 시간이겠는데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저희가 이거는 질문 방식을 약간 바꿔서 저희가 질문을 저희 임의대로 준비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질문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구니에 담겨 있는데 요거를 이제 내 목소리로 김성애에게 질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으시고 한 장 뽑아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권도 여러분 상품권이 있나요? 선물, 행운의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선물 아무거나 드리지 않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나는 질문하겠다. 본인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예, 뽑아서. 예. 여기 먼저 드신 것 같아요. 네, 2번은 맡아 놓으시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나왔네요. 김성우에게 조중동이란. 예. 뭐 이미 말씀 좀 드렸는데 짧게 좀 더 드리면 제가 그래서 그 질문은 답변을 인용을 하려고 몇 개 갖고 왔는데 들어보세요. 조영환 건국대 석좌 교수가 조선일보의 김영 칼럼으로 실은 내용입니다. 뭐 가감 없이 그냥 읽어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캠프에도 도사들이 포진되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제2도사, 여기서 제2도사는 건진 법사를 얘기하죠. 승려로 있다 환속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손바닥의 왕자도 이 도사 작품이다. 제2는 가끔 면접도 본다. 네모진 얼굴을 지닌 어떤 참모를 발탁할 때 면접을 보면서 남긴 코멘트. 당신은 의리가 있는 관성이니까 윤 후보를 도와도 되겠다. 예. 충격적이죠? 이게 조선일보에 실린 김영 칼럼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가는 데마다 그 왕자를 써준 사람이 건진이라고 얘기하고 다닙니다. 근데 아무도 저를 법적으로 걸 수 없죠. 왜냐하면 조선일보가 얘기했으니까. 조선일보가 보도했으니까. 난 보도를 보고 하는 얘기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도 조선일보입니다. 태평로라고 이제 배성규 논설위원이 김영 칼럼으로 적은 글인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어떤 이유들. 대통령은 마쿠 접촉 범위가 넓다. 정치는 물론이고 교수, 기업인, 종교인, 기자, 유튜버 등과 수시로 전화하고 텔레그램으로 소통한다. 한밤중이나 새벽에도 대통령 메시지를 받았다는 이가 많다. 등등등등. 어느 때부터인가 대통령실 주변에선 59분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왔다. 무슨 의미냐고 물었더니 회의 1시간 중에 59분을 윤 대통령이 말한다는 뜻이다. 예. 저는 59분 대통령이라고 대통령이 계속 조롱합니다. 조선일보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중앙동아가 거짓말을 한다. 이게 나쁜 신문이다. 여러분들이 뭐 굳이 구독해서 보시고 막 열심히 읽어보실 필요는 없지만 여권의 사정과 대통령실의 사정에 대해서 그들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도 답답하니까 조금 전에 유튜브하고 전화하고 텔레그램 소통한다는 얘기를 왜 기사에 적었겠어요. 그만하시라고요. 저희랑 얘기하세요. 조중동 보세요. 지금 조선일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사설에도 매일매일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민심 좀 들어라부터 시작해서 막 나오죠. 그러니까 보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려면 조선중앙동아일보를 저는 정치니까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막 굳이 보시고 주변에 돌려보시면서 너무 좋은 기사니까 같이 봅시다 이러실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것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용도로 보는 것이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님 유튜브 좀 그만 보시고 제발 조중동도 읽으시고 조중동 시키는 대로 좀 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반쯤은 놀리는 얘기인데 반쯤은 진심입니다. 좀 룰대로 하자, 룰대로. 그나마 옛날에 했던 보수의 룰이라는 것의 기본은 좀 지키면서 하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하는 거라서 그런 의미에서 조중동을 읽으라고 하는 거지 조중동이 어떤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네. 이제 오해 풀렸어. 그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하정동에서 온 무무입니다. 저 소소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내가 혁신위원장이라면 혁신 내용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입니까?
자, 혁신이 얘기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혁신위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정당, 지금 민주당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내 입장에서. 저는 제 입장에서 얘기해야 되니까요. 정치 신인이 지금 있는 인물들을 꺾을 방법이 별로 없어요. 왜? 선거운동 기간이 보름이니까. 그리고 예비 선거운동 기간까지 다 합치면 4달? 아니 4달 동안 현역 국회의원한테 가서 무슨 재주로 가서 붙여서 이깁니까? 경선까지는 한 2달인데 그 앞에 한 40일 되는 기간 동안 후보를 꺾어야 됩니다. 그 전에 예를 들면 지금 오늘 같은 자리에서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면 김성입니다. 이렇게만 인사해야 돼요. 뭐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다 뭐냐 그러면 이게 사전 선거 운동으로 손과 발이 다 묶여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이가 무슨 뭐 대연제도부터 시작해서 뭐 권리당원의 비중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많은 말을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거 뭘까요? 전 세계에 사전 선거 운동 기간이라는 게 정해진 나라가요. 거의 일본이랑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아니 정치를 하고 싶으면 지가 길 가다가도 난 정치하고 싶다, 출마하고 싶다 말하는 게 무슨 죄라고 그걸 못하게 해요. 그거 우리나라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를 저촉되는 거네요. 제가 오른손에 나가서는 막 출마하고 싶다고 막 얘기해도 됩니다. 그거는 내 유튜브니까. 그건 온라인이니까 된다는 건데 길 가는 사람 딱 붙들고 제가 출마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선거법으로 잡아가요. 그럼 진짜 고쳐야 되는 건 뭡니까? 사전선거운동 제도를 폐지해야죠. 누구나 원하는 상황에서 원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치하고 싶다. 여기서 한번 출마해서 도전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왜 막습니까? 호별 방문도 마찬가지예요. 뭐 5만 원씩 가서 집어주니까 못하게 한다는데 아니 요즘 세상에 100명한테 줬다고 칩시다. 80명은 돌려줄 것이고요. 10명은 기쁘게 받을 것이고 5명은 신고할 겁니다. 예. 그럼 5명이 신고하면 25만 원에 50하면 750만 원 물고 그 사람은 선거 못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 관료가 대한민국 유권자를 바보로 하는 겁니다. 니네 돈 좀 받을 거잖아. 그러니까 호별 방문은 안 돼. 왜 정치인들 그렇게 시장 가서 오뎅 먹는 줄 아세요? 시장 말고는 사람을 만날 공간이 없어요. 거기가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정확하게 선거법으로 따지면요. 이건 진짜 웃기는 얘기인데 시장 안에 화장실 있는 상가는 호별 방문입니다. 근데 가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그런데 아무도 그건 잡진 않죠. 야구장에 가서 선거운동하죠. 돈 내고 들어온 사람들끼리 선거운동하는 데서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ABC 교육부라고 미국에서 선거운동의 경험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출마하고 싶은 사람이 6개월 전에 가서 저 여기 출마하고 싶은 누구누구입니다. 각서 쓰고 뭐 개인정보 보호 각서 다 쓰고 CD를 줘요. 그 CD를 열면요. 거기엔 유권자들의 지난 20년 동안의 투표 기록이 다 있습니다. 어느 투표에 투표했고 안 했고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교육위원 선거에 지난 3번의 교육위원 선거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민주당으로 등록된 사람만 뽑으면 쫙 데이터가 뽑힙니다. 그럼 그거 하나 들고 그 집 가서 문 두들기는 거예요. 민주당의 입장에서 출마한 교육위원 누구 후보 지지자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팜플렛도 나눠주고. 어디에는 그런 거 2년씩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에서 막 이렇게 디테일한 막 얘기를 하지만 실제 국회의원들이 놓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기득권은 사전선거운동은 나만 할 수 있답니다. 이거 안 고치잖아요. 이걸 안 고치고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따지는데 저는 그런 진짜 이 당을 바꿀 생각이 있고 진짜 당원들을 위한 당원 민주주의를 하려고 한다면 정치인들의 입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온라인은 열렸지만 이게 오프라인도 열려야 돼요. 저같이 방송도 나가고 어쨌거나 유튜브도 해서 구독자도 20만 모아놓은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출발을 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지금 길거리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제가 출마를 하려고 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못하게 하는 게 전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혁신위에서도 이런 좀 근본적인 얘기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진짜 혁신이 필요하네요. 네. 여러분 사전 선거운동 아셨죠? 그게 가장 큰 우리가 혁신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금 잠깐 들으면서 느꼈는데 미국이 사실 미국도 좀 엉망인 면이 많이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틀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민주적인 체계가 잘 되어 있는 게 그나마 미국을 지탱하는 힘이 아닌가? 그렇죠. 이제 더 잘 되어 있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당원들의 상시적인 토론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치인들을 만들기 때문에 30대의 총리고 뭐고 이걸 가능한 게 그 30대라고 하더라도 10몇 년 넘게 정당 생활을 하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저희도 그런
훈련받고 준비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정치수다 시끌벅적을 만든 겁니다. 저희도 좀 자랑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네, 저 김세현 선생님 만나뵙게서 반갑습니다. 그 고양갑을 선택한 이유는 그 예상되는 고양갑 민주, 정의, 국힘 3파전에서 필승 전략은 어떠신 건지. 일단 유시민 장관이 고양갑에서 국회의원을 하시면서부터 민주당이 22년째 고양갑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을 배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니고 누구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진보적인 토양, 심상정 의원을 만들고 또 정의당의 또 이 도의원, 시의원들도 배출할 만큼 굉장히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유권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런 상태인데 마땅히 냈어야 할 민주당 후보를 가져보지 못한 것은 지역 유권자들로서는 전 커다란 상실이고 손실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보시면요, 그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민주당이 시장하면서 을병정을 전부 다 민주당이 하던 굉장히 긴 기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고양선이 됐건요, 뭐 GTX-A가 됐건 뭐 하나 지나가는 거 보세요. 고양갑 지나가는 거 있나? 도로망도 그렇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어쩌거나 그 논의의 테이블에 이너서클에 들어가서 멱살 잡는 거하고 안 잡는 거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고양갑이 마땅히 누렸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누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는 민주당원들이 원하는 민주당의 후보를 세워서 정말 제대로 한번 붙어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제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X세대라고 하죠. 이 나이 먹어서 X세대라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예. 하여가라는 서태지 노래 아시죠? 최근에 어디 광고에 나오던데, 무슨 산타페인가? 예, 발매 30주년 기념으로 30년 된 하여가를 틀어주고 있더라고요. 예. 저도 같이 늙어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고양이라는, 특히 덕양이라는 지역이 그 세대, 그러니까 고양시가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저와 같은 세대들이 청운의 꿈을 품고 와서 같이 나이 들어가고 육아를 하면서 아이들을 키워서 제 또래들이 또 주류를 이루고 있는 도시라는 점에서 저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초장에 말씀드렸지만 진보개혁 세력이 어쨌든 저는 자리를 잡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현실을 놓고 보면요. 민주당이 정확히 무엇을 지향하는 정당이고 어떤 계급을, 어떤 계층을 함께 하려는 정당인지 요즘 전 이게 가장 고민이 많이 됩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정체성에 맞는 정당으로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려면 지역에서 지지를 받고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요. 정당에 들어가서 거칠게 싸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이런 주제로 부딪히게 될 것이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지역 구민들이 아니 쟤는 왜 가서 하라는 도로나 깔고 무슨 진보개혁이 어쩌고 정당개혁이 어쩌고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곳에 가서 힘을 받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된 정당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지역구에 나가서 한번 국회의원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정치를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민주당이란 제가 사랑하는 제 정당을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바꿔놓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데 그러려면 지역구민들과 호흡도 맞아야 되고 지역구민들과 성깔도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땐 고양갑이 저는 고양갑의 유권자들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했고 그분들에게 제 주장을 설득하고 그런 주장을 함께 모아서 진보개혁의 미래를 꿈꿔가는 전진기지로서의 고향. 노사모도 원래 고파 노사모가 제일 세고 파란 고양이도 고향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어쨌거나 맞네요. 이 지역이 시민 참여에 전통이 있고 저력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힘을 제가 가지고 정치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고양갑으로 도전하게 됐습니다. 박수. 여러분 고양 시민의 저력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예, 양당제와 다당제 김성애님이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정치 체제는? 네, 그 현실적으로는 양당제이죠. 예, 현실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는 양당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선거 제도가 그런데요. 이번에 선거 제도를 바꾸려고 여러 가지 뭐 국회에서 움직임들을 벌이면서 제가 주목해서 봤던 것은 그 국민 토론이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좀 오랜 기간 돈도 좀 많이 들여서 국민들에게 일정한 국민들을 모아서 그때 500명이죠. 자, 이 제도는 이렇고 저 제도는 저렇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설문 돌리고 설명을 다 자세하게 꼼꼼하게 해드리고 토론도 한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국민의 대다수가 비례제 좋아. 그거 필요해. 그런데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 아니야. 소선거구제 했으면 좋겠어. 그게 맞는 것 같아. 라고 국민들이 판단해 주셨습니다. 소선거구제를 원래보다 선호하는 비율이 더 높아졌어요. 토론을 거치고 나니까 우리나라 정치 사정에 이게 맞는구나 라고 선택을 해주셨는데 소선거구제라는 틀 안에서는 결국은 양당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틀입니다. 양당이 잘해야죠. 중간에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30%를 어떻게 할 거냐. 심상정은 얼마 전에 제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짧은 토론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분은 제3당의 범위가 더 넓어져야 된다 라고 해서 진보는 민주당이 가져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정의당과 금태섭 신당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건데 거기는 거기대로 잘 되고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잘 돼서 이 제3당의 파이가 커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글쎄 제가 이제 감히 건방진 말씀을 금태섭 의원도 정치 오래 하신 분이지만 드린다고 한다면 저 같았으면 그렇게 쳤으면 한 강서구에서 5년 10년 전부터 털을 잡고 제3당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지역 정치에서 모범을 일구고 그것을 통해서 그걸 확산해가는 모델을 택했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여론에 의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제가 29살에 처음 민주당에 와서 그 일을 하면서 그 전에 막 이제 뭐 사실 저도 민주당 다 뭐 김대중 정당 뭐 호남 사람들 모여 있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들어왔었는데 29살에 직접 와서 겪었던 것은 굉장히 뿌리가 견고하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3당이 그만큼 열심히 해야 돼. 이건 무슨 뭐 토끼리 얽혀있고 무슨 뭐 이해관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그 굳건한 오랜 역사와 뿌리들, 그 지역에 계신 원로 당원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가 고스란히 배겨있기 때문에 다른 당이 들어오기 힘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현재 양당제로 갈 수밖에 없고 비례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의원수를 좀 늘려서 비례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한 축에는 있는데 글쎄요. 정의당 같은 경우도 비례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을 보니까 정파끼리의 정파에서 한 사람씩을 거의 뽑아가듯 공천하는 모습에서 저게 진짜 비례 후보인가 잘 모르겠는 점이 하나. 그 다음에 지난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슨 고민이 있었냐면 야 이거 뭐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가는 순이구나. 어느 정당과 상관없이. 예, 거기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실제로 비례 후보로 많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비례 후보를 잘 뽑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그나마 어쨌거나 이러나 저러나 지역에서 성실하게 뒹구는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그래도 필터링이 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그래서 비례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저도 여전히 고민이고요. 현재로서는 양당제가 현실적 대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장기적으로는 비례대표제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과 의견을 더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의 모범답안 같은 답안을 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는 답을 주셨는데요. 저희 지지자들도 그만큼 많이 공부하고 또 성장해야 저희의 성장이 곧 한국 민주주의의 성장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 네, 중앙 정치에 강하다. 지역 정치에도 강자가 될 방안은 있는지. 네, 중앙 정치에 강하다. 정치란 뭘까요?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역할이란 무엇일까요? 뭐 입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전 기본적으로 돈을 나누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670조가 대한민국 예산인데요. 이걸 어떻게 나누느냐는 기본적으로 관료들이 정하긴 합니다. 근데 그 관료들에게 틀을 짜주는 것이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예산을 어떻게 분배하는가가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뭐 간단한 예로 노년 측이 투표를 많이 하면 노인 복지 예산을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많이 붙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 뭐 예산 뭐 노령연금 늘려드릴게요. 이런 얘기 왜 하겠어요? 투표하니까. 정치란 건 그런 것이거든요. 결국은 예산 분배를 놓고 아주 격렬한 충돌을 하는 것이 소규모로 대규모로 벌어지는 게 정치에서 중요한 또 역할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제가 중앙 정치에 일단 강하지가 않고요. 맞지 않은데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런 정치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입장에서 네가 지역에서 뭘 할 수 있냐라고 여쭤보시면,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나눌지는 지방자치단체 훌륭한 도의원, 시의원들이 계십니다. 시장님도 계시고요. 물론 지금은 민주당과 다른 정당입니다만 그 지방자치를 고민하고 거기에서 숙달된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예산을 분배하는 문제는 그렇게 정하면 되는 거지. 그 중앙정치인이 와서 야 예산 여기다 줘. 제 욕심으로 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앙정치인의 역할은 뭐냐? 중앙정치에서 내가 힘이 세지고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내 역할이 커지면 제가 떼올 수 있는 예산의 몫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 같은 분이 국토부 장관 하다가 어쨌거나 GTX가 가서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광역 교통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힘들을 발휘하는 것이 중앙 정치인의 일이거든요. 그러면 중앙 정치인은 중앙 정치를 잘해야죠. 그래서 거기에서 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가진 힘으로 예산을 더 많이 따오고 그 예산으로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지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들과 지방자치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하고 상의해서 잘 배분하면 되는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우 호의적인 질문이었죠. 사실 중앙 정치에 강하다. 예, 네. 사실 크게 근거는 없어서 그러고 싶다는 욕심은 있습니다만. 네, 예. 저희도 그런 희망을 담아서 고양시에서 어느 누가 국회의원이 되시든 중앙에서 강한 힘을 발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린 예, 그러면 한 질문입니다.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이제 덕양구에 출마를 하긴 하는데 덕양 하나만 가지고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지금 이 고양시에 닥쳐 있는 현존하는 문제는요, 어떤 지역구에 특화된 민원이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더 넓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무슨 뭐 서일산, 동일산, 무슨 덕양 따로 싸울 틈이 없어요. 덕양과 일산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나는 이거 뭐 너는 저거 해서 멱살 잡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위축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부 탄생하고 나서 이 통일 쪽으로 저희가 이런 힘이 약해지면서 통일도시에서 위상을 잃어가는 것도 큰 문제지만 여하튼 지금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거기의 문제들은 일산과 덕양이 하나로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 한 판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누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덕양의 발전을 위해서 뭘 하겠다라고 말을 그렇게 해서 돌아올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자잘한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 더 크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고양이 파주하고 같이 움직여야 된다. 지금 이렇게 큰 틀에서 고양 파주를 어떻게 움직일 건지를 놓고 여기에 있는 정치인들이 같이 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 발전을 논의를 해야지 이 범위를 덕양구로 좁히는 순간요. 저는 제가 덕양에서 출마할 거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사고에서는 지금 우리가 당연히 가져왔어야 할 국책 사업들과 큰 규모의 것들을 가져오지 못하는 문제. 이거는 덕양, 일산 그리고 고양, 파주 함께 모여서 해결해야 된다는 점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합리적이고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한 질문만 받고 저희 1부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검언개혁 실패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어려운 질문이죠. 어려운 질문이 마지막으로 이게 짠 듯이 나왔네요. 실패했느냐라고 하면 전 실패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이 바랬던 수준만큼의 개혁은 한 겁니다. 검찰 개혁이 1차적으로 이루어졌죠. 박상기 법무부 장관하고 그 당시에 김부겸 행안부 장관의 합의하에 검경 수사권 조정도 이루어졌고요. 범위가 축소됐습니다. 더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민주당 내 의견이 더 많았고 그것을
문재인 정부가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2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고요. 지금 꼴 보고 네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겠지만 이거는 비정상적인 상태인 겁니다. 즉 이번 정부가 지나가고 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했느냐라고 보면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실패했다라고 규정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한 발 디뎠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하고는 크게 상관없지만 피의자 신문 조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전문용어로 피신 조서라고 하는데요. 옛날엔 검찰에서 진술하면요. 법원 가서 증거로 삼으면 증거로 썼어요. 이제는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못 쓰게 됐습니다. 그거 누가 했죠? 조국 법무부 장관이 했습니다. 예. 조금씩 진전을 한 거예요. 야, 그래도 수사권 다 못 뺏었는데 뭐 한 게 있어? 라고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르텔이 지금 검찰 카르텔이 문제인가요? 사실은 법조 카르텔이 문제예요. 권영준 대법관 보세요. 서울대 교수라는 자가 18억 원 여기저기다 로펌에다가 품팔려고 다닙니다. 예. 태어나게 해요. 민법 전문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민법 여기저기다 냈을 텐데 그 사람이 설마 지 변호인한테 유리하게 했겠지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학문적 의견을 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대법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적으로 돌릴 문제는 아니지만 법조 카르텔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놓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다 죽일 놈이야. 그럼 저 검사 2,000명을 정말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독재 정권이 나타났고 저 사람들 다 깜빡이 보내면 갑자기 검찰이 깨끗해질까요? 아니죠. 왜 그렇게 될까요? 아니 어쨌든 법 공부를 하려면 똑똑한 사람이 가잖아요. 로스쿨도 와야 되고 뭐 사법시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장애물들을 넘어서 제대로 할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뽑아놓으면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뽑아놓으면.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야, 난 커서 꼭 검사가 돼서 양주 먹고 피의자를 조지고 다녀야지.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왜? 견제를 안 받으니까, 감시를 안 받으니까. 그럼 외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외국이라고 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시민이 참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소대배심제를 도입해서 야, 너 그거 기소하지 마. 그건 기소해도 돼. 니네도 열심히 하는데 그건 우리가 보기엔 너무 정치적이야. 하지 마. 이런 권한을 시민에게 주면 됩니다. 좀 더 나가서는 검사장 직선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저도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검사장을 뽑는 권한을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으로부터 뺏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면 돼요. 재판을 판결하는 유무죄를 판결하는 힘을 배심원들에게 주면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시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것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검찰을 뭐 디테일하게 얘를 손가락은 뭐 이렇게 못 쓰게 하고 두 번째 손가락까지 쓰는 건 합법이고 세 번째부터 불법이야. 아무리 만들어 봐야 저 놈들이 또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우린 여기부터 일로 세기로 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쓴다니까요.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적 통제를 어떻게 강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로 논의를 돌려야지 그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 2,300명의 검사 전체를 저 다 나쁜 놈들 저 다 죽여야 된다라고 해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도 어쨌거나 자긍심을 갖고 이 사회의 사회학을 일소한다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무조건 침을 뱉어보세요. 그 반발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함께 어떻게 바꿔갈지를 상의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런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고쳐가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지들이 시행령을 마음대로 바꿔서 한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2024년에 차분하게 총선을 이기고 그다음 2027년에 정권을 재탈환해와서 우리 당이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서 검사들과 함께 검찰과 함께 또 법조계 전체를 어떻게 바꿀지란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가는 것. 저는 그걸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또 약간의 용기와 희망을 주신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실패한 게 아니고 한 발짝 나아갔다. 이제 다음에 총선 승리를 통해서 더 완벽한 승리로 나아가자.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저희 그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5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지고 다시 모여서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치수사 시끌벅적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김성애 소장님의 정치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멋진 모습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 발언이 끝난 다음에 또 정치 현안과 부족했던 정치 현안과 또 이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잘 새겨 들으시고 질의응답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온전히 마이크를 김성애 소장님한테 넘기고 저는 잠깐 사라졌다 다시 오겠습니다. 예, 사실 일부 질의응답만 받고 정견 발표랄까 해서 이런 시간인지 모르고 있다가 지금 이제 앉아갖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려야 돼서 뭐 준비가 없이 두서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아까 전에 이미 제가 드릴 얘기는 충분히 드린 것 같고요. 저는 왜 우리가 지난 대선에 졌을까? 자다가도 벌떡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가 부족했을까? 뭐 하찮은 사람이지만 내가 부족했을까? 우리 지지자들이 부족했을까?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점이 모자랐을까? 민주당은 뭘 못했을까? 문재인 정부는 뭘 못 도와줬을까? 뭐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 사람 욕했다 저 사람 욕했다 뭐 그러고 있습니다. 예, 방송에서는 못하고 혼자서 이제 아니면 우리 팀 김성애 모이면 이제 우리들끼리 이제 문 닫아놓고 막 이 사람 욕했다 저 사람 욕했다 하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의 문제가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진보 개혁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민주당이 뭐 진보까지 갈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진보 개혁을 원해서 민주당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보수는 뭡니까? 지금 있는 현실을 잘 다듬고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잘 나가는 것. 지금 있는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 이게 보수 역할이고요. 진보는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거죠. 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먹고 살아야 돼. 이런 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무슨 예전에 무슨 막 혁명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진보 개혁이라는 것은 지금의 제도에서 부족한 지점들을 찾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될 건데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난 대선에서 우린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연원이 있죠. 여러분들 댁에 가시면 1998년에 8.15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셨던 연설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지금도 읽으면 눈물이 나는데 그분이 98년에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우린 정보 강국이 돼야 된다. 문화 강국이 돼야 된다.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야 된다. 인터넷망은 이렇게, 문화로는 저렇게 뭐 개방돼야 되고 막 해서 우리가 앞으로 20년 동안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비전을 담아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사실 어려서 잘 몰랐고 나이를 먹어서 다시 읽어보니까 우리가 그 덕분에 진짜 먹고 살고 있구나. 우리가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들어 주신 그림. 물론 그 바탕에는 노태우 대통령도 한 일이 있습니다. 뭐 북방 외교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그때 정치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렸던 과정들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한미 FTA 뭐 이라크 파병 여러분들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얼마나 욕했습니까? 손가락질하고 저렇게 하면 저 무슨 뭐 진보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우리가 먹고 살 거리들을 찾아다니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FTA 생겨서 우리나라 망했습니까? 미국한테 먹혔나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반성하고 있지만 여튼 그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도 우리 사회의 비전이라는 걸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무엇이었느냐라고 지금 뭐 감히 역사가 판단하겠지만 정치인 김성애가 규정한다면 노무현 정부 때 마땅히 했어야 할 일들을 마무리 짓는다는 측면에서는 자기의 역할과 소임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30대 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갔던 분들이 다시 50대가 돼서 비서관으로 수석으로 들어가서 그 노무현 대통령의 유산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마땅히 했어야 될 일들, 뭐 검찰개혁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과제들 많이 실천했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중간에 코로나라는 미중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국력이 또 그렇게 몰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지만 애덤 투즈라는 그 서양의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 같은 경우도 크래시드라고 이번 코로나를 분석한 책을 내면서 대한민국의 방역 시스템에 대한 엄청난 칭찬을 합니다. 야, 대한민국처럼 한 나라가 없었다. 외국에서 지금 자유를 다 풀어놓는 식의 이게 국가 운영이 맞는지에 대해서 대한민국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뭐 K 문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한국으로 한 발 더 나아가면서 거듭나는 과정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있었죠. 근데 아쉽게도 앞으로 20년 동안 대한민국은, 앞으로 100년 동안의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도, 이재명 후보도 전 잘 설명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인의 책임을 돌릴 수는 없어요. 이재명 후보 갑자기 등장해서 막 뭘 이렇게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주체 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실행할 것인가라는 주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뭐 586이라는 그룹 전체를 매도하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난 20년간의 이 사회를 이끌었던 동력이었던 586이라는 그룹이 갖고 있던 비전이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역할을 다한 상태다라는 것을 뭐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성애 가서 심상정을 네가 꼭 잡을 거지 막 심상정을 때려잡으러 나왔다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심상정이라는 정치인을 잡으러 고향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 이겨야 되겠죠. 그분이 만약 출마하신다면 이겨야 되겠고 저는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네가 뭔데 대선 후보로 나왔던 심상정을 이겨. 그분이 지난 20년간 이 진보정당에 몸 담고 헌신하시면서 이 사회에 부족한 소외된 분들을 위한 정책들, 노동을 위한 정책들 만들어 오면서 진보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많이 하셨죠. 그 역할은 저는 존경하고요. 그 역할에 박수를 쳐드립니다. 다만 시대가 흘러갔고 그분의 역할이 이제 거기서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저는 이제 인정하실 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가 돌아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사실은 내후년, 그러니까 2027년의 대선이라고 하지만 지금 2023년이죠. 2024년, 2025년. 2025년까지 새롭게 구성되는 그러니까 2024년의 선거를 통해서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의 전반기 딱 2년, 지금까지 포함해서 3년의 기간 동안 민주당의 집권 계획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보 개혁 세력으로서 민주당이 앞으로 그러니까 당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도 보여줘야 하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저 개판 치고 있는 국민의힘의 얘기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윤석열이 어떻게, 다 소용없는 얘기.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건데? 저희가 검찰 개혁을 하겠습니다. 검사들이 자신 꼼짝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걸로 될까요? 죄송한데 좀 그걸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보여주셨던 그런 비전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의 20년의 한 사이클 동안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보여줬던 그림에 맞먹는,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비전들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가 전 지금의 3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없죠. 제가 무슨 능력이 이렇게 대단히 있겠습니까? 예. 저도 그냥 다 부족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세대로 놓고 보면 전 IMF를 겪었던 세대이고 그 지금의 386들과는 다른 환경에서 대학을 다녔고 자영업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 나름대로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고 제 세대들과 공감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지난번 선거에 나와서 그러니까 40대를 밀어주셔야 된다고 말을 했었는데 이제 만으로 50이 넘어버려서 예. 저도 제가 무슨 대단히 젊은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처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에는 다음 세대가 필요합니다.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보다 더 젊은 사람들 중에서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십들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발굴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50대 남성 뭐 서우남 하면서 막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사정은 다릅니까? 그 다음 세대, 그 허리가 되는 뭐 저희들 말로는 X세대라고 하는 이 계층들, 이 사람들부터도 또 정치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 정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되고자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초반에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민주당이 지금까지 써왔던 전략은요. 1대 99의 사회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세상에 1%의 나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있고 99%의 피해자들이 있어. 그리고 우린 그 99%의 편으로 1%를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돼. 종부세가 이제 대표적인 예죠. 근데 종부세가 이제 상위 10%, 15%로 내려오니까 이제 민주당의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정치인 김성애는 여기서부터는 조금 다른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회가 20대 80의 사회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죄송하게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선 상위 20%가 많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80%를 위한 정치를 민주당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민주당의 모습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정책을 짜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당내에 들어가면 당과 싸울 것이고 당과 불화할 것이고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80%의 국민들과 함께하는 정당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그것들이 많은 불화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폄하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자, 검찰개혁이라는 주제를 놓고 보죠. 부자도 검찰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도 할 수 있고요. 심지어 검사 출신 변호사도 할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된다고 해도 계급 간의 이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이 된다고 해도 재산의 재분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회 재화의 재분배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 또래이신 분들이 20대 때 10대 때 돌이켜 보시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은요. 출근을 하면 퇴근을 했고요. 퇴근을 하면 집에서 밥을 먹었고요. 그렇게 10년을 살면 꾸역꾸역 전셋집을 하나 얻었고요. 또 10년을 고생해서 한 40, 45대면 버젓한 내 집이 하나 생겼어요. 어디에 살든. 그래서 그걸로 또 아이들 키우고 둘셋씩 낳아서 어렵지만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그런 희망이 있었죠. 저도 그런 희망을 아버지 세대로부터 보고 자랐던 사람이고요. 물론 저는 성장 배경이 대부분의 가정보다는 좀 더 잘 사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거나 제 경험이 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 전 국민의 70%가 내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에서 자라왔습니다. 지금 현실은 어떤가요? 전 국민의 70%가 내가 중산층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야, 이 생망 안 돼. 뭐 이래봐야 무슨 집을 얻어. 결혼 안 해. 무슨 연애를 해. 그냥 연애만 할 거야. 결혼은 못 해. 애는 어떻게 낳아. 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 80%가 신음하고 있는데 우린 상위 1%의 문제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상위 20%에서도 왜냐하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진보개혁 세력으로 함께 해주시면서 상위 20%에도 민주당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전 이분들 배제하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지금보다는 더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으로 돌아가야 하고 80%와 함께하는 정당임을 선언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정치인이 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고향이라는 지역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요. 그 남북 문제에서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요. 부동산의 여러 가지 문제로 놓고 봤을 때 막 다 잘 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기도 하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도 진보개혁의 미래를 믿고 꾸준히 심상정 의원에게 투자하시고 진보 정치인들 많이 배출해 주신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분들과 그런 유권자들을 믿고 그런 분들과 함께 정치를 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제가 여기 연고는 없지만 고향이라는 곳에서 이 고향에 있는 시민들과 고향에 있는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이 대한민국의 80%의 국민들을 위해서 함께
싸워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예,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정치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네. 갑자기 제가 2시 반에 알아갖고, 예, 막,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린 건 아니고 아마 전달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요? 이게 뭐, 예, 괜찮습니다. 예, 뭐. 예. 또 그런 재미가 있죠. 그럼요. 네. 예, 재밌었습니다. 항상 이런 우연에서 또 명강의도 나오는 법이고요. 네.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저희 21세기 막 들어올 때 여기저기에서 말하는 게 전 세계 정치인들이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양극화 해소라는 화두라고 그냥 가다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역시 말씀하시는 것도 제부분의 또 양극화 해소에 굉장히 중요하고 하여간 너무 듣는 내내 되게 막 집중이 확 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저희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고 또 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들고 네, 저희 관계자이긴 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하셔야 될 텐데 네. 체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솔직하게 팔굽혀펴기 몇 개 정도 하시는지. 팔굽혀펴기요. 팔굽혀펴기 한 번에요. 한 번 기준으로 한 20개쯤 하지 않을까요? 예. 20개를 예. 해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예. 해보라고 할 뻔했습니다. 예. 그런 셈 치죠 일단. 예. 예. 오늘부터 가서 열심히 하시는 걸로. 예, 저쪽. 마이크를 주시면 더 좋긴 한데. 네. 아까 국회개혁과 언론개혁만 해서 이게 뭐 어떤 공정한 사회가 되느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끝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현실화, 왜곡된 현실 이거를 정확하게 안다면 자기의 어떤 위치를 조금 나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뭐 알게 되고 이게 어떤 정치의 힘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힘을 작성하고 깨어나서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야지 이 공정한 사회 그리고 80%의 국민이 잘 사는 사회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못된 세상은 잘못된 거라고 보지 못하는 이 현실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하지 말자는 말씀은 물론 아니고요. 예, 각자가 주력을 하는 분야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반대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중심을 둬야 할 곳은 양극화 해소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언론개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환경의 변화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요. 네이버가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이 90%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네이버에서 뉴스 소비율이 60% 정도 됐어요. 네이버에 뉴스 보러 들어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포털 한창 유행할 때. 그런데 지금 네이버가 점유율에서 유튜브한테 밀렸죠. 유튜브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40%가 안 되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뉴스의 점유율은 더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30% 정도 뉴스를 보고 나머지는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포털을 통해서 소비되는 뉴스라는 것에 국민들이 예전처럼 관심을 가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럼 뉴스를 안 보냐? 보죠. 뭐 페이스북이나 SNS에 친구들이 링크해 주는 걸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뭐 김성의 옳은 소리라든지 이런 대한 매체들을 통해서 소비하는 것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서 2000년대 이 조선일보 불매운동 하던 때와 2023년의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한 매체들을 발굴하고 또 능동적으로 언론을 대신할 수 있는 시민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한 축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한 축으로는 이제 언론개혁은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걸 통과시키면 언론개혁이 될 거라고들 많은 분들도 말씀하셨고요. 제가 공개적으로 말 못했지만 뭐 이제 이런 자리라면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5배 손해배상액을 물리면 1년에 몇 명의 기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악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서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이 결심까지 받아낼 수 있는 기자가 1년에 1명이 나올까요?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지금 뭐 이번에 채널A 유시민 이동관 기자 사건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의도가 드러나도 처벌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언론 개혁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하나로 한다? 저는 처음부터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뭘 했어야 되느냐? 예를 들자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했었어야죠. 문재인 정부 때. 시민들에게 돌려줬어야죠. 우리가 아쉬워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에는 워낙 여러 가지로 어렵고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바로잡을 시간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후반기에서는 저는 예를 들자면 언론 개혁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정치권의 입김을 줄이고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쪽 저쪽으로 휘둘리는 공영방송이 아니라 시민들이 토론과 의사결정을 통해서 시민 참여를 통해서 그 지배구조가 지켜지는 걸로 바꿨다면, 그래서 MBC랑 KBS라는 언론사가 정상적인 언론으로 국민들의 평균적인 시각에서 계속 보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졌다면, 지금 안 그러고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저 이동관이 들어왔고 지금도 다 때려부시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 좀 더 근원적인 개혁,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특정 정파가 갖고 있는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꿨으면 전 그게 진짜 언론 개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답변이 되셨나요? 네, 질문이었습니다. 아까 하시긴 하셨는데, 그럼 정기 먼저 하시고, 네. 예, 이제 양극화 문제에서 부동산 지적을 해주셨고, 그 중에서 이제 지대가 오르는 문제, 예를 들면 관공서가 들어오고 고향도 이제 많이들 겪으셨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특정 지역의 개발 제한이 풀리면서 폭등하는 가격의 일부를 흡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일부는 이미 흡수가 되고 있고요. 보유세를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집단을 적으로 몰고 뭘 뺏는 형태로 해서는 전 개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토지의 보유세를 먹이는 것은 일반적인 형태인데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매우 세금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보유세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바꿔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인위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개발 같은 경우 개발이익은 이미 환수를 하고 있고 환수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 개발로 큰 이익을 보는 건 옛날하고는 좀 방식이 달라져서 그런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보유세 문제를 통해서 필요 없는 토지를 장기간 보유해서 떼돈을 벌 국리라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그 시장에서 빠지게 만드는 것,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종일관 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되게 근본적이지만 저항이 적은 영리한 방법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타협을 선호하는 편이라서요. 아니요. 타협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공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네. 네. 양평고속도로권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국회의원들이 왜 이렇게 못 싸우는지가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사실 양평고속도로권이 이번에 처음 불거진 게 아니라 작년부터 이미 언급됐던 이슈였는데 그냥 유야무야 묻혔고, 사실 최근에 그게 불거진 이유가 누구 국회의원이 그걸 가지고 찌르고 뭐 그런 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안진걸 소장이 그거를 뉴스공장에 제일 처음 들고 나와가지고 이슈화가 돼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사실 국회라는 단체 자체가 저희 같은 일반인보다도 모든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좋을 거란 말인데, 좋을 텐데
그 좋은 조건들을 다 놔두고 왜 그걸 가지고 알아볼 생각도 하지도 않고 또 이제 이 정도 굵어지니까 이제서야 한 명씩 나와가지고 뭔가 한마디라도 더 얹어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왜 팬들이 제대로 싸우지 못했는지 사실 참고로 제가 촛불 집회를 지금 작년부터 거의 계속 나가고 있고 최근에 4, 5개월 동안은 지금 자원봉사자로도 계속 나가고 있는데 가끔 보면 이제 민주당 의원분들이 오세요. 사실 근데 그분들 모두 당 차원으로 온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다 오시는 거예요. 왜? 당에서 아직 정식적으로 탄핵을 언급하면 안 된다라는 기조가 있으니까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좀 그런 의원들 오시면 그렇게 반갑진 않아요. 저희가 그 의원님들한테 바라는 거는 내부에서 싸워달라는 거지 와서 우리처럼 이걸 외쳐달라는 건 아니거든요. 내부에서 할 일과 외부에서 할 일이 따로 있는 건데 외부에서 탄핵 외치면 우리가 하겠다 이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면 그거에 힘을 받아가지고 내부에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못한다는 점이 사실 불만이었는데 그거를 왜 못하고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가 또 있으시네요. 짧게. 두 번째는 가능합니다. 소장님 당선돼서 들어가시면 싸우실 겁니다. 예, 일단 첫 번째 양평 고속도로 관련돼서 안진걸 소장이 문제 제기하고 나서야 겨우 민주당 의원들이 움직이는데 왜 이렇게 못 싸우냐라는 지적이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토부 혹은 원희룡 장관을 비틀어서 그 원희룡 장관이 실무자들에게 지시해서 노선을 틀었다라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비슷한 얘기도 없고요. 그거는 이제 추정의 영역으로 지금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뉴스공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추정을 너무 쉽게 해버립니다. 야, 그렇게 들어갔으면 당연히 그냥 했겠지.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저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건희가 뭘 어쨌는데 증거 있어? 라고 물어보면 야, 정황이 그렇잖아. 국민의 대다수는 그 정황을 그렇게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이런 것을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보기엔 야, 분명히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냉정하게 놓고 보면요. 그 노선이 왜 급격하게 바뀌게 됐는가에 대한 의문 제기 정도가 현실에서는 가능한 겁니다. 그 어떠한 단 하나의 증언이나 증거도 김건희 여사 일가나 대통령이 혹은 원희룡 장관이 이번 노선 변경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은 그 수준에 맞춰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김건희가 분명해. 뭘로 입증할 건데요? 저희 현재로서는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왜 바뀌게 됐는지라는 과정부터 차근차근 들여다보면서 이 진실을 향해 가는 수밖에 없어서 밖에서 보시기엔 답답하겠지만 뻔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제도권 정치가 갖고 있는 한계라면 한계고 욕 먹어야 되는 지점이라면 욕 먹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들어가면 네가 싸울 거냐? 나는 것은 뭐 이제 간단하죠. 예. 아니 그거는 확실하게 해서 싸우면 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도 좀 이제 답답한 것을 많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국회에서 단연간 싸워온 노하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그거 하나만큼은 제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대로 된 싸움꾼 김성애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열띤 질의응답 시간 이제 마치고 오늘 순서를 마칠 텐데요. 예,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꼭 이 말은 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 있으신가요? 뭐 그만큼 제가 말씀드렸으니 예. 네,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충분히 말씀할 기회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서 하겠는데 뭐냐면 김성애는 나에게 혹은 김성애는 민주당에게 땡땡땡이다 라고 발표를 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선물을 드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긴 시간 정말 2시간 집중해서 김성애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인간 김성애에 대해서도 들어보셨고 정치인 김성애의 포부도 들어보셨고 또 다양한 질문에 대한 정치 질문에 대한 대안도 들어보셨는데 들어봤더니 김성애는 이런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실 분 손. 정말 땀나는 코너가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두두두두. 김성애는 저에게 제 60대 대통령입니다. 오!
예. 혹시 섭외하셨나요? 감사합니다. 그만큼 큰 기대를 담아서 잘 이제 해주시리라는 무거운 짐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그냥 텀블러가 아니고 저희 그 노무현 센터에서 구매한 텀블러입니다. 근데 처음에 너무 센 거 하셔가지고 그 다음 분이 참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네, 앞에서. 김성애는 나에게 임영웅이다. 임영웅. 더 세게 나와. 대통령보다 임영웅 아닙니까? 요즘에? 요즘 대통령보다 임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생각 계속 하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에게는 임영웅이 있는데 나는 그만큼의 김성애가 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거 분명히 섭외 오신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모양이 좀 다릅니다. 똑같은 텀블러. 저희가 가능하면 일회용 제품 많이 안 쓰시고 텀블러를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해서 식은땀을 흘려본 적이 없는데 이거 나네 진짜. 네, 그렇습니다. 민망하네요. 자, 그럼 오늘 정말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늘 똑같습니다. 다 여러 가지 하면 제가 헷갈려서 저희가 노무현 대통령은 그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하셨고요. 또 이재명 우리 당대표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 일요일 날 여기 이곳에 와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서 다음 총선 대선까지 승리로 이끌어 갈 때까지 지치지 말고 열심히 앞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